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시사 정창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수락연설에선 질과제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 이재명 빅텐트론이 연일 거론되는 가운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전화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선 품격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함께하고요. 3부에선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연결해 한미 경제통상협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28일 월요일 정책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재명 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예, 합산 득표율이 89.77%입니다. 네. 권리당원과 대의원 득표율은 90%를 넘겼고요. 네. 그래서 90.32%입니다. 국민선거인단 이제 여론조사 기반인데요. 89.21%를 기록했습니다. 각각 50%씩 반영하는데 도합 89.77 압도적인 숫자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6.87%로 2위를 차지했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3.36%를 얻었습니다. 이 89.77%가 어떤 의미냐면 이 민주당은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김 전 대통령이 15대 대통령 선거에 그 후보가 될 때 받은 득표율이 77.5%입니다. 네. 이를 이재명 후보가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이 당내 비주류로 굉장히 이렇게 좀 분류됐었는데 이번엔 두 번의 당대표를 거쳐서 당내 주류로 거듭났고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대선 주자로 완전히 인정을 받은 겁니다. 30분간 진행된 후보 수락연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통합이라는 단어를 14번 썼습니다. 이 비상기염과 탄핵을 거치면서 양극단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겠다는 건데요. 희망이란 단어도 13번, 진짜 대한민국 10번, 민주주의 9번, 내란 8번 이렇게 구별됩니다. 네. 이번 대선은 정당들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 도약과 퇴행,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 자신이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하거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엔 대중 앞에 서서 큰절을 하고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무대 뒤에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정 운영 기회가 주어지면 최대한 넓게 기용하겠다고 이제 전국 구상 운영을 밝혔습니다. 친소 관계 구분 없이 실력 위주로 쓰겠다는 구상도 밝혔고요. 당대표 시절 주장했던 전국민 그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 문제가 네. 있는데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네, 일단은 정부 재정 여력이 매우 낮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와 서민 삶이 아사직잔이라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살펴 최선의 안을 만들어 보겠다면서 일단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지금 구야권에서는 기획재정부 분할론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이 기획재정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재정까지 끌어들여 정부 부처들의 왕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 네. 그 문제점에는 일부 공감을 하는데 분명한 건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는 내란 세력이 끊임없이 귀환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어제 오늘 이틀간 2차 대선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 4명의 후보를 이제 2명으로 좁히는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네.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또 이 역선택을 배제한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합니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온다면 내일 당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종 2명이 이제 경선을 거쳐서 다음 달 3일까지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이 후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단일화를 기대하는 이 지지층이 많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 앞다퉈서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해 왔다면서 한대행이 출마한다면 즉시 만나겠다고 했고요. 한대행 출마에 부정적인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는 한대행과 단일화 토론을 2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면서 이 구체적인 방식까지 언급을 했고요. 네. 이 누구와도 단일화할 수 있다고 밝혔던 한동훈 후보는 지금은 단일화 방식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대행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한미 관세 협의 결과 보고를 받고요.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이 갔다 온 결과를 보고를 받고요. 네. 그 이후에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 권한대행직 사임 날짜는 이달 30일이나 다음 달 1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이 한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 못하도록 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29일 바로 사임하면 거부권 효력이 사라집니다. 아하. 또 30일에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방한을 하는데요. 이 일정까지는 마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대행이 사임하더라도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네. 무소속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한 뒤 입당해서 이른바 빅텐트 연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이 로마에서 치러졌죠?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이 소박함을 좀 강조했는데요. 장례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이 교황은 전 세계의 예도 속에서 장례 미사를 마쳤고요. 로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의 간소하고 장식 없는 무덤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유언에 따라 무덤은 아무런 장식 없이 이름만 적힌 이 대리석으로 덮였고요. 작은 철제 십자가 하나만 자리했습니다.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서는 신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밤늦게까지 교황의 안식을 기원하는 묵주 기도회가 열렸고요. 네. 지구촌 곳곳에서도 뜨거운 추모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는 대규모 추모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차기 교황 선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콘클라베라고 하죠.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회의는 9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난 뒤인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시작됩니다. 외신에서는 이르면 6일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추기경단은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서 이 문을 걸어 잠그고 비밀 투표를 통해 차기 교황을 선출합니다. 현재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은 135명인데요. 전체 선거인의 3분의 2 이상이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매일 2차례씩 투표합니다. 이 새 교황이 뽑히면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새 교황 선출을 알리게 되는데요. 네. 현재 유력한 새 교황 후보로는 이 피에트르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또 보수 성향의 헝가리 출신 페테르 에르데 추기경이 있고요. 우리나라 출신의 이 유흥식 추기경도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킹 사태로 무리를 빚은 SK텔레콤 오늘부터 무상 유심 교체를 시행합니다. 네,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유심 교체에 나섭니다. SK텔레콤은 교체 전까지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요. 서비스에 가입했는데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100% 책임지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네. 하지만 당장 확보된 유심 물량이 100만 개에 불과해 소비자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가입자 2,30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SKT는 이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는 이 해외 로밍 사용자는 공항 등에서 유심을 우선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원하는 가입자들은 가급적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 20시간 만에 대부분 진화됐습니다. 예, 그제 강원도 인제군 하남리에서 발생한 산불 어제 오전 대부분 꺼졌습니다. 산불 피해 구역이 73헥타르, 축구장으로 102개 크기 정도 추정되고요.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평생 쓴 일기장과 귀중품 등을 챙겨 대피한 주민 254명 귀가했습니다. 선제적인 대피 조치 덕분에 인명이나 민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산불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데 이 최초 발화 지점은
이 도로와 바짝 붙은 산자락으로 추정됩니다. 산림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서풍이 유입되면서 날씨는 따뜻한데요. 이 동쪽의 건조함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쪽은 건조특보도 한 단계 더 높습니다. 강원도와 영남에는 건조경보고요. 이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곳곳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전국 곳곳으로 대기가 메말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일 강풍이 지나고 있어서 화재 위험을 더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전형적인 봄 날씨입니다.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온난한 공기가 흘러 들어오면서 아침 공기에 비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10도대인데 낮 기온 서울 20도로 훌쩍 뛰어오르겠고요. 대전 전주 22도, 대구 24도 등 17도에서 2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날씨 변화가 거의 없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아침 기온 서울 8도, 낮 기온 20도 등으로 기온 양상도 비슷하겠습니다. 경기 서부의 안개는 아침 내내 자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모레까지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별히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월요일 출근길 일찍부터 차가 많습니다. 서울시내 구리 쪽 강변북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벌써 1시간이 넘게 밀려 지나고요. 이 사이 서빙고로 옥수역 방향 용산 가족공원에서 서빙고역 사이로는 추돌 사고도 수습 중입니다. 반대 일산 쪽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도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잠실 일산 쪽은 강동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반대 잠실 방향 행주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도 각각 50여 분씩 지체 서행합니다. 이 밖에 영동선 인천 쪽 부곡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장수 2차로도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또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 수원 부근과 오산에서 남사를 지나 안성 쪽 통과 가장 어렵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원무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진석 의원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로 선출이 됐습니다. 전례가 없는 득표율의 배경 뭐라고 보세요? 예, 이렇게 압도적으로 끝날 것은 좀 다소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지난 2년 반 동안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는 그런 기대감이 동시에 표출된 경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시작부터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사실 예상 못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가 뭐냐 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에 맞서면서 단식이라든가 테러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한테 일종의 연민을 갖게 했고요. 또 12.3 계엄 이후에 온 국민들이 이 후보와 함께 싸우면서 동지의식이 생긴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또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라는 그런 물음을 던졌고 그 답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면서 성과를 만들어낸 이재명 후보가 최적의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압도적 지지를 또 보여줬다고 보고요.
한 말씀 더 하자면 네. 이번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89.21%라고 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또한 본선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은 이른바 네. 이제 찐명으로 분류하는 7인의 멤버 가운데 한 분이신데 네. 그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 내용 주목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네, 아주 열정적인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주목할 부분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고요. 네. 또 미래 비전을 얘기했고, 또 성장, 회복, 모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대 정신을 잘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1과제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어요. 네. 대선 선대위도 좀 통합에 방점을 두고 꾸려질까요? 아무래도 여러 세 후보가 같이 함께 뛰었기 때문에 선대위에서도 이 통합의 그런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통합해서 선대위를 꾸리는 게 맞고요. 네. 네, 모든 세력이 함께 할 수 있는 선대위 꾸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 그런 선대위를 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있습니까? 총괄 선대위원장 지금 뭐 여러 총괄 선대위원장은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총괄 선대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직책들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2위 다툼 그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같은 네.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한 자릿수 뭐 지지율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번 경선이 각 후보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정책 중심의 경선을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정책과 메시지가 사실은 이 우리 경선이 이미 이 후보의 뭐 승리가 예견된 그런 경선이다 보니까 네. 김이 빠진 경선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당초 예상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경선이 진행됨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메시지와 정책들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그런 경선이었다. 그래서 두 후보들도 이번 경선은 국민들과 이미 동지적 관계가 된 이 후보가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한 번의 어떤 물론 본선도 마찬가지지만 이후의 선거에서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평가를 하시는군요. 존재감을 좀 드러내지 못해서 차기 지도자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있어서. 그런 분석이 저는 뭐 그런 분석보다는 우리 당의 자산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락연설에서 제1과제로 국민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네. 오늘 첫 일정도 이승만,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다소 네네. 파격적이기도 한데 네. 이 공고한 당 지지율 바탕으로 이제 중도층 행보 본격화될까요? 뭐 중도층 행보가 본격화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네. 이미 우리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꾸준히 그런 행보를 보여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실용주의라는 것이 보수와 중도 이념을 편을 가르는 노선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용주의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용주의자로서 이재명의 모습은 그동안 이재명의 정치 역정을 통해서 충분히 표출이 되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고한 압도적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이 실용주의 네네. 노선 이게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저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니편 내편 극내에 갈리면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도요. 그래서 실질적이고도 실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들 나름 합리적 국민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실용주의는 가장 필요한 이념은 아니지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을 향한 그 실용주의 공약들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정체성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통적인 민주당 공약이라고 하면 지지 기반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세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에 네. 대해서 이미 우리 당은 지난 2년 동안 2년 반 총선 이후 총선 전도 그랬지만요. 네. 총선 이후에도 그런 우리의 당의 방침을 실용주의로 초점을 맞췄고 네. 중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날 거다. 이런 우려는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치 보복은 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리 약속해도 의심이 많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는데 왜 그런다고 네네. 생각하세요? 물론 국민의힘은 사실은 가만히 잘 들여다보시면요. 네. 국민의힘은 사실은 정치 보복이 일상화된 정당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준석을 대선 승리의 1등 공신 이준석을 쫓아내질 않나. 또 가장 예뻐하는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하지를 않았나. 또 유승민 같은 그런 중도적인 그런 정치인들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정치 보복에 대한 본인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말에 대해서 의심하고 니네 총선 때 비명 행사 시키지 않았냐 이런 얘기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총선 때 비명 행사라는 것도 사실은 총선을 저희 당은 공천 시스템이라는 게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천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 다 후보로 다시 선출되면서 총선을 치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명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이번 총선에서 많이 국회의회 진출한 분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것만 봐도 사실은 비명 행사라는 말이 얼마나 그냥 만들어낸 말인 것이지 이게 대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인위적으로 네. 칼질을 했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표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통 총선도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공천 물갈이를 하거든요. 어느 당이나. 네. 그래서 그 물갈이 과정은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다. 우리 당은. 그래서 저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칼질한다. 이런 문제 이렇게 되지도 않고요. 또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어제 후보 수락 연설 뒤에 무대 뒤에서 이제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했는데 정치 보복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 국민들 판단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사 절차 이런 부분들하고 정치 보복은 좀 결이 다른 얘기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 보복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대표 말에 일견 공감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드러난 범죄를 묻어두는 것이 그게 통합이냐.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문제는 뭐냐면 드러나지도 않고 실제로 없는 범죄들을 없는 죄를 만들어서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373번의
압수수색을 받을 만큼 많은 수사를 받고 또 지금도 역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두 가지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단 승소를 하긴 했지만 나머지 재판도 저는 뭐 크게 걱정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 후비고 뒤지고 파서 이걸 죄를 만들어서 재판한다 이런 것이 정치 보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달리 명백히 드러나 있는 범죄를 덮어주는 것이 정치 통합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단죄하지 않으면 드러난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다시 그 범죄가 반복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드러난 범죄까지 덮어주는 것이 통합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신속 심리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신속 심리가 소부에 해부된 지 2시간 만에 이제 네. 전원 합의체로 이제 해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심리를 하는데 그런 관례를 깨면서 바로 또 심리를 하고 이런 서두르는 모습들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선거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시켜서 부담을 덜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또는 뭐 파기환송해서 선거판을 흔들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 또는 파기자파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합의제라는 네. 한계 때문에 선거 끝나고도 한참 있다 결론이 날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네네네.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경우도 저는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한다면 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결집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예를 들어 무죄를 확정하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대법원의 리스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유죄 취지로 하면 파기환송은 유죄 취지로 네네. 파기환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대법원은 상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대부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선거에 개입할 일이 아니다. 유죄든 무죄든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대부분 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죄든 무죄든 무죄면 이재명 대표의 날개를 네, 달아주는 그렇죠. 것이 될 거고 유죄로 파기환송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네. 과거에 그런 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하게 되면서 그때 국민들이 대거 오후부터 선거장에 나오면서 이제 노무현 대표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그런 네. 과거에도 있듯이 대법원의 결정 어떤 결정이든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로 알려졌던 성장과 통합의 해체 소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그런 조직이 이 대표의 외곽 싱크탱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큰 선거가 있으면 항상 이런 잡음이 터져 나오거든요. 네. 그 성장과 통합도 마찬가지 아닌가. 내부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이 후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한다면 당초 목표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면서 본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사태가 자리 욕심이라든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은 필요 없고 유능하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사람만 선대위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밝혔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잡음이 계속 나왔었나요? 당내에서? 당내에서 잡음이 나온 건 없고요. 예. 뭐 언론에서 뭐 얘기가 된 부분은 좀 있어요. 언론에서 이제 정책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노출의 빈도가 너무 높았고요. 네. 성향과 통합이. 사실은 싱크탱크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맞죠. 대외적으로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후보가 조명을 받아야지 외곽의 싱크탱크가 조명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공식 싱크탱크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던 것 같긴 합니다. 공식 싱크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외곽 싱크탱크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한덕수 대행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대행 저는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달라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현 정부 잘 관리해서 다음 정부 들어올 때까지 잘 관리해달라 이런 국민적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1등 공신이라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지금 출마를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 본인이 지지율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지지율이 지금부터 훨씬 폭등하거나 반등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이미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자기 나름의 삼지대에서 어떤 자기 지지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일부가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설사 출마한다고 해도 이게 파괴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하더라도. 네, 출마하더라도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일이 없고요. 네. 그 파괴력 또한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네.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들어와라 우리 당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만 버티면 한덕수 만약에 출마해서 한덕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손들고 중도 사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반 이재명 빅텐트 구상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출마도 어렵다고 보는데 출마한다고 해도 이것이 파괴를 가질 수 있는 빅텐트는 아니다. 그리고 빅텐트가 이게 빅텐트론이 뭐 매번 대선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정치 공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산수로 하면 얼핏 얘기가 되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합치면 2개가 되고 2개를 또 하나 붙이면 3개가 되고 이게 이제 정치 공학자들의 그 생각하는 셈법인데 이게 이 셈법에 맞지 않아요. 정치는 죄송합니다. 정치는 1+1은 2가 아니고 1+1은 0.5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빅텐트론이 매번 나오긴 하지만 성공한 적이 없었다. 또 이 빅텐트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판세를 보시면 결선 진출자 2명이 좀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세력이 찬탄과 반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찬탄을 대표하는 김문수 후보와 반탄을 대표하는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표심에서 당심에서 네. 좀 따져보면 그렇게 보인다. 네,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네.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약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제 약간 국민적 시선과 이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현 상황을.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찬탄 세력의 대표 세력 한동훈, 반탄 세력의 대표 김문수를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과반 지지를 얻기는 가능할까요? 얻는 것이? 과반 지지 얻는 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방정환 연구소 장정희 이사장입니다. 동화로 등단한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요. 제가 등단할 무렵은 창작 동화의 황금기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 작가의 등장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시대였는데 2010년대부터는 청소년 문학 분야가 좀 새롭게 등장을 하고 그림책 분야가 세계 유수의 문학상이라든지 도서전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각광을 받게 되는 앞으로 한국 문학의 선두주자가 될 중요한 분야가 바로 아동문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정환생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업적이 어린이날을 만드신 바로 그 업적이었어요. 어린이날 제정 정신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 어린이를 잘 존중하고 대우하자라는 의미에서 어린이 인권이라든지 어린이가 억압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어린이 해방 정신을 다시 각성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6조에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날 주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5월 5일 그날을 노는 날로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5월 1일 어린이날, 방정환생이 제정한 어린이날이 5월 1일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살리고 어린이날 행진을 해 나가고 있어요. 5월 1일에 만나요.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불조심이라는 키워드가 오늘도 날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컸던 강원도 인제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기까지 강풍과의 고투가 있었는데요.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동쪽에는 단계가 더 높은 건조경보에 해당 지역이 많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바람 강하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오늘 아침 기온 10도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는데요. 낮 기온이 서울이 20도, 대전 전주 22도, 대구 24도 등 오늘도 온난한 공기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겠습니다. 17도에서 2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꽃구름 조금 낀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고요. 내일과 모레까지도 날씨 변화가 거의 없겠습니다.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 서부에 안개가 짙겠고요. 또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천문 현상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이변이 없었습니다. 압도적 득표율입니다. 이런 몰표 구도에 대한 평가. 홍익표 대표님. 예. 물론 일부에서 너무 많이 표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마 그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배경적 이유는 첫 번째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기본적으로 당 대표도 2번 연속으로 하고 당내 기반도 강화됐고 당 대표다 보니까 여론의 중심 어떤 스포트라이트 계속 받았고 이런 것도 작용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탄핵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비상 상황에서의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 국면을 주도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원래 정상적으로 선거가 있으려면 한 2년 후에 선거가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미처 어떤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들도 못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국면 자체가 어떤 탄핵을 이끈 민주당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게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의 가장 중요한 선택 지점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큰 어떤 성과도 보였죠. 그러니까 경기지사를 했고 그다음에 당대표를 3년 정도 하면서 총선도 승리했고 여러 가지 당의 통합과 안정도 이뤘고 이런 등등의 평가가 당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좀 압도적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대표?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사실상 민당 전당대회는 상당히 그냥 축제를 넘어가지고 절박함, 절실함도 다 쏟아낸 그런 정말 한마당 큰 잔치였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완전 동무대였지만은 대한민국 정당사의 금자탑을 쌓은 날이죠 어제. 또 왜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거죠? 대한민국 정당사 사실상 대한민국 전통야당 그냥 대한민국 헌정사의 민주당이 그래도 늘 제1야당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정통적 뿌리 DJ 같은 경우도 그때 85%인가요? 78%입니다. 예. 그죠? 78%였죠. 상대적으로 또 저희 보수 진영에서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경선 당시에 그때 84%. 이거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까지 다 있는 그런 정치적 기반 속에 그런 압도적 지지를 받은 거거든.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번에. 저는 이런 제가 대한민국 정당사의 금자탑을 쌓았다고 이렇게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대단한 평가를 한 것은 이런 아마 앞으로 수치는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2022년 3월 9일 그냥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대통령 경선에서 0.73%로 아깝게 자기는 떨어졌지만은 3개월 만에 예상을 뒤엎고 또 민주당 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서고 난 이후에 보궐선거 또 지난 총선까지 완전 압승을 이뤄내면서 지금 민주당 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체제는 저는 대단한 아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입법 권력에다가 말 대통령이 돼서 행정부의 수반 제왕적 대통령 통치 권력까지 가져버리면은 거기다가 이제 또 민주당 내에 견제 세력도 없어요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네. 야, 이 상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제 문제는 민주당 이제 50%의 그 국민 여론조사 속에서도 상당한 부분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뭐 지지가 이루어졌다는 걸 이걸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긴장하며 또 이 결과를 수치를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만든 과정이 1등 공신은 어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아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0.7%진 그 경쟁 후보. 물론 뭐 제가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를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닌데 사법 처리를 한 6개월 정도 조사해서 뭐 기소할 거 기소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했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통치, 그러니까 소위 국정 운영에 전념했더라면 둘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내 이거 수사했다, 저거 수사했다. 그리고 뭐 기소가 계속 연달아졌잖아요. 연달아 이어지고. 그러니까 2년 한 3년 가까이 된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 수사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국민들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야당 지지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정치 탄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 도리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도리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민주당 의원조차도 이 정도면 이건 정치적 수사고 정치적 탄압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몇 차례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 속에서 도리어 이재명 대표가 늘 야당은요. 어떤 정권과 특히 어떤 정권이 독선적이고 잘못된 정권이라고 판단할 때 그 정권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차기 지도자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싸움도 잘했지만 그렇게 대척점에 쓰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은 위기를 겪고 나면 반드시 기회를 맞이하는. 이거는 뭐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들 뭐 소소한 일상에서도 다 누구나 적용되는 그런 법칙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적 위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 고비를 잘 넘겼다고 봐야죠. 대장동 백현동 그 개발 특혜 의혹이라든지 불법 그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으로 한 번도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특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023년도 그렇게 2년 전에 2월, 9월 두 차례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월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은 9월 같은 경우는 정말 기적적으로 그냥 구속 적부심에서 살아났어요 이분이.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강성지청 그리고 흔히 말하는 개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뭐 수박 색출 바람도 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작년 총선에서 저렇게 당내 갈등이 유발될 정도로 저는 엄청난 정치적 보복 행위를 가하면서 공천 학살 비명 행사라는 신조 유행어도 만들어낼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저 상당히 민주당 내부 분란으로 총선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건데 그런데 압도적으로 당선이 국회 의석을 확보했죠. 물론 여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뭐 아무래도 뭐 도움 없이는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말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2년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 대표를 갖다 자인하고 자성과 성찰 반성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나 또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이를 바로 펴면서 국민들의 쓴소리를 가감없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제도로 전달되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도 달라졌다면은 작년 4월 같은 그런 총선 결과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재명 대표는 기적의 생명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게. 네. 나는 지난번 이 방송에도 또 이야기했지만 아니 전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무슨 그렇게 말 못할 신세를 졌길래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저렇게 한 인간을 살려내서 정치적으로 저렇게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저런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게끔 이번 조기 대선에 후보를 만들어주냐. 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성공은 90%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90%까지 너무 과하고요. 홍 대표님, 이게 당내 경제 세력이 이제 사실상 없습니다. 그 당내 레드팀이 없다는 거 이런 우려는 좀 없을까요? 그런 지적이 밖에서도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독선적인 운영, 그다음에 그 당정 관계를 너무 수직적으로 보고 대통령실 중심의 어떤 국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요, 여당도 해보고 뭐 김성태 의원님도 그렇지만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볼 때 실패한 정권,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내줄 때에는 다 그런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당이라도 국회 일원이거든요. 국회 일원이라는 건 핵심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훨씬 어려워요. 야당보다. 야당은 그야말로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잖아요.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반대만 잘하면 되는데 여당은 영어로 얘기하면 룰링 파티예요. 그 룰링이라는 건 사실은 룰링을 그러니까 지배한다라는 거, 통치한다는 거는 대통령의 영역만 아니라 여당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는 대통령이 정부가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도와줘야 되지만 잘 못 갈 때에는 민심을 대변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고 막는 역할도 여당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어떤 우리가 몇 가지 정책을 잘못할 때 보면 정부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가 막지 못했던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힘 보면은 제가 사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다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 얘기하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거는요. 소위 친 무슨 세력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을 업고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책임이 제일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에 이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비판이 사실 이제 그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윤희숙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의 그 입장 표명, 그리고 입장 표명은 우리 당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리 당의 이제 연사로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그 입장을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걸 이제 지금 이제 건정시의 건성동 이 투톱 체제의 비대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 파면 이후에 일정 부분 선긋기를 통해 가지고 또 내부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앞에 다시 서려고 하는 처절함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도망이 쏙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여의도 연구원장인 윤희숙 원장이 그래도 대국민 사과를 제대로 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호가 호위 세력들이 물론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줄만 섰기 때문에 결론은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은 오판을 하게 되고 그 책임을 우리가 올고지 지게 됐다.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늘 제가 이 방송에서도 강조한 부분이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합 경선을 치러 나가는 와중에도 당내 자정 노력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후보 자신들만 그냥 경선 잘해가지고 이 뭐 컨벤션 효과까지 마지막에 만들어내면서 서바이벌 이런 경선은 미당은 뭐 없기 때문에 이재명 1국 체제는 거기 역동성 다이내믹한 뭐 그런 경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흥행이 잘 될 거다. 흥행이 잘 되려면은 우리 후보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자정 노력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흥행도 되지 않고 마지막에 또 더군다나 한덕수 대행이 차출돼서 이미 뭐 당내 일부 정치 세력들은 한덕수를 위한 뭐 그런 이 대선판이 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하고 있고 이런 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 말씀이 나왔으니까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그 정강정책 연설이었는데요.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근데 지금 당의 입장이다 했는데 이게 당의 입장인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나중에 그 사후적으로라도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그걸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당 보통 글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강 정책 그 저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같이 준비하고 당의 그 핵심 부서에서는 공유를 합니다. 공유 안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라는 거를 최소한 간략한 그 기본 방향이나 주요 내용 같은 경우를 알려줘요 당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저렇게 했다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도리어 국민의힘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당의 입장이라고 수용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한 가지 그 김성태 대표님 말씀을 좀 이어보면, 당의 혁신과 성찰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선을 이기려고 하는 어떤 승리 전략이 또 있어야 되는데, 승리 전략을 후보들에게 떠넘겼다면 혁신과 성찰 부분은 현 지도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지도부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태생적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저는 당이 이 정도 상황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당 안팎에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알잖아요. 한 대략 그 숫자 한 대여섯 명에서 한 10명 정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백의종군 선언을 해야 돼요. 불출마 선언 정도. 내가 그 반성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대통령 잘 못 모셨고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책임이 제일 크다. 백의종군 하겠고 나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정도 선언을 한 대여섯 명을 해서 당의 자정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제도를 바꾸고 개혁 좋은 뭐를 제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제1의 어떤 그 변화의 첫 번째 어떤 조건은 인적 쇄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뭘 할 때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각을 쇄신하는 것, 그다음에 사람을 바꾸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책임지고 불출마 선언이나 정계 은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뭐 총선 불출마 정도는 해줄 때 그래도 저쪽이 진짜 반성하고 있고 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도리어 그 유력 후보들 가서 다 줄 서고 캠프 들어가지고 뭐 또 호가호위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먹히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수락연설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1과제로 국민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사상 진영에 얽매여서 분열 반복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당 지지세는 공고하고 외연 확장에 좀 나서는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당선 이후에 수락연설을 통해서도 제일 강조된 부분이 국민통합이죠. 국민통합을 한 27번 정도 외쳤고, 그동안 사실상 민당 그 허리많은 정강 정책, 좀 전에 우리 홍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늘 민당 입장에서는 뭐 사회적 약자를 정책에, 그리고 당의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심에 뒀죠.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뭐 친기업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는 전혀 민당은 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을 치르기 이전부터 심지어 당의 그냥 이 가치와 이념까지도 혼돈을 가져올 정도로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중도 보수로 당의 지향점을 넓혀나가겠다. 그럼 민주당의 존재 자체가 뭐지, 이렇게 그 적극 강성당원들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당내 반발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보수로 이렇게 예행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이념적 탈이념적 어떤 실용주의적 정치를 갖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나타낼 때, 저 양반이 좀 진짜 변하고 있구나.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 이슈를 선점하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통합,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할 것이고, 민주당의 허리말은 좌파적 어떤 그런 사고에 얽매여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법치 뭐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걸 불식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액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제 수락연설에서도 국민통합에서 정치본부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물론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이유는 들었지만은 경제가 어려지고 지금 민생이 파탄한 부분을 이걸 보고는 하는데 여기에 전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같이 기업 활동을 존중하겠다. 뒷받침이다. 진정성에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의심은 하죠.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반도체법 특별법 같은 경우도 그 근로시간 유연성 조금 확보하는 내용도 그분들하고 간담회에서는 약속까지 해놓고 막상 민주당 내에 반발과 양대 노총 반발하니까 그거 쏙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뭐 굳이 내가 뭐 더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민들을 해독시키는 이야기는 거의 절정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한 40일 이내에. 네.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과거의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는지 그게 이제 걱정이고 국민의힘이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12가지 범죄 사법 리스크에 헤매고 있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는데 그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국민의힘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서 결론은 이재명을 안 되게 만들 거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러한 행보를 계속했을 때 당 정체성하고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대선 과정에서는 없을 거로 봐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는 역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도 보면 어느 당이든 그 자기 정체성보다 외연 확장을 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도 그랬어요. 국민의힘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경선 과정에서는 공정과 상식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 약간 보수적인 거에 매몰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지, 그다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정당의 정체성과 좀 다른 쪽으로도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거 시기에는 그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집권했을 때 다양한 이제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어제 내용은 키워드는 두 개인 것 같아요. 통합과 실용. 하나는 국민 통합, 하나는 실용주의에 의해서 통합을 하겠다,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뭐 이념에 매달리기보다는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집중하겠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내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을 거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각 이해 집단이 이제 청소를 들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대선 때 했던 각종 공약 또 각종 어떤 사회적 약속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충돌하는 게 생깁니다. 충돌 지점이. 그러니까 아까 김성태 대표님 얘기했지만 그게 뭐 꼭 그 이재명 대표의 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시스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약속과 이후에 집권한 이후에는 이 충돌하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냐. 그게 역량이죠. 그걸 잘 못하면 이제 그 지지층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서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원래 전통적 지지층도 불만. 그다음에 믿었던 사람들은 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 신뢰성의 위기 이런 것들이 하면서 정권이 그래서 이제 통상 정권이 후반 그 약속을 못 지키다 보니까 3년 차, 4년 차쯤 되면 뭐 40% 이하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년, 3년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정부가 직면할 때 위기들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금년 후반기 또는 내년 초에 IMF에 준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경제적 위기에 처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경제적 위기에 처할 때 훨씬 더 그런 어떤 이 기존에 했던 약속들 그러면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들하고 다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고 뭘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상황을 많이 간과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정도 뭐 있지만 원래 그 문재인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가지 핵심들이 사실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냥 코로나 극복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제1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돌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일이 있는데 그 IMF에 준하는 경제 위기가 오면 많은 부분들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용주의적 통합 정책 지금 홍익표 대표님은
대선 과정에서는 이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집권 후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좀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가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그렇습니다.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적 어떤 그런 민당의 뭐 가치와 이념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뭐 그런 자신들만의 그 민당 틀 안에서 집착된 그런 정치 방식을 깨버리고 국민 통합을 가야겠다. 나는 실용주의적 어떤 그런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만 선택하겠다. 이 길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님께서 잘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선 과정 속에서는 절대적 진보당의 뭐 지금까지 보기 힘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통치를 하게 된다면은 이 원래 뭐 총칼 들고 싸우지 말고 말과 정책으로 싸우라는 게 정치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저항적 대통령 권력과 그리고 이제 절대적 지금 현재 입법 권력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내에 견제 세력 없는 지금 현재 이 절대적 리더십 이런 가운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아주 이제 온실 속에 하초로 자란 저는 뭐 아주 전문성도 좋고 역량과 능력도 출중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야당 하기에는 야당 체질로 전환하는 데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이분들은 민주당 의원들 구성원들보다는 쉽게 말하면 사회적 어떤 그런 갈등과 뭐 투쟁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간 그런 정치 경험도 또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대체적으로 좋은 부모들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 받고 뭐 그런 전문성을 가져가지고 또 좋은 또 정치적 기반 지역에서 또 이렇게 당선돼 올라오신 그런 분들이 다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 더군다나 절대적 의석 부족 가지고 그런 아까 말한 재앙적 말 대통령 그 지위를 확보한 이재명이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는 여기에서 분명히 또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무리 실용주의적 어떤 그런 이제 과거의 민주당식의 어떤 정치적 이념과 가치에 뭐 자기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다 그러지만은 막상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공약이라든지 정책 이걸 실천해 나가려면은 그럼 뭐 이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예소한 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저항해봤자 별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뭐 당내 민주당 내에 견제 세력도 없어. 그럼 그대로 국회에서도 입법 권력도 뒷받침을 해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이재명만이 생각하는 이재명만의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극복할 것인가. 이제 국민의힘이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보고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좀 다른 고민인데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아니 왜 다른 고민? 그 뭐 저 자꾸 이제 제왕적 말씀하시고 이제 이재명 잠깐 쉬어가. 아 그럴까? 예. 네. 네, 전격 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보복 궁금합니다. 아무리 약속해도 사람들이 의심한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기도 했고요. 어제는 기자들에게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 국민 판단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보복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불과 0.7% 차이로 낙선하고 난 이후에 겪었던 그 정치적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자신은 잊지 않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여전히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뭐 집권 기간 내내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뭐 기소 뭐 이런 그런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정말 한이 맺혀도 한이 맺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보복하지 않겠다. 저는 이건 믿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 이제 IMF 당시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자영업자들의 이 엄청난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민심 그러니까 원래 좌파 세력들이 집권하고 나면요. 이 민중들에게는 상당히 선심을 얻는 정책으로 가져갑니다. 국가 재정은 나중에 문제예요. 또 지금 현재 양극화로 신음하는 그런 사회적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엄청난 사회적 대변혁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결론은 국민의힘과 정책적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포기하고 이게 통치뿐만 아니라 입법 권력의 뒷받침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말 그대로 진짜 제왕적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과 과도한 입법 권력이 작동하니까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지더라. 그게 3년 윤석열 대통령 집권의 결국은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 상태로서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이재명을 위한 또 이재명만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이 위험한 사실을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절대적인 위협을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 3년 동안의 실정 이런 쉽게 말하면 정치를 실종시킨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만의 방식의 정치 보복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 같은데. 자, 정치 보복하고 어떤 그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법적 절차 옆에 평등하게 자기의 죄를 책임져야 되는 건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이제 사법 절차하고 어떤 정치 보복을 같이 뒤섞어 버리니까 좀 문제인데 저는 물론 그 핵심에는 검찰의 잘못된 이 수사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대장동이라든지 다른 거 다 떼고 대장동이나 뭐 예를 들면 백현동 이런 것만 갖고 수사를 했으면 저는 정치보복으로 논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흔히 얘기하는 별건 수사를 한 거죠. 위증교사라든지 공직선거법 이건 전부 다 사실은 별건 수사에 가까워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법인카드, 배우자에 대한 법인카드 수사 등등 이런 것들이 10만 원 정도 갖고 지금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저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당연히 내란과 비상계엄 관련된 수사는 엄격하게 해야죠. 근데 거기서 그걸 하다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별건 수사들, 뭐 예를 들면 뭐 이 내란 했던 사람들이 뭐 무슨 군인사 비리 막 이런 식으로까지 가지치기를 막 크게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그 확산하는 수사가 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수사 방식이 과거에 그 검찰이 과거에 했던 방식을 하지 말라는 게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등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원래 하지 말아야 될 수사까지 하겠다고 개헌 그 시행령을 바꾼 게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실에 했던 가장 나쁜 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도리어 그 정치보복 수사를 당할 수 있는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거를 끊자고 했었던 건데 검찰이 중대범죄 6개 정도 나열된 거 외에는 못하게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게 법안의 취지였는데 등자 하나를 해석해가지고 이거 등자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법기술을 부리는 거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정부에서 별건 수사 등을 해서 서희 정치보복 하려면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거는 1등 공신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게 수사를 하다가 어떤 위법 사항이 나왔는데 이건 별건이라고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그런 그 별건 수사 근데 저희가 그런 거예요. 최근에 그 검찰에서 송영길 전 대표 무죄 판결 난 걸 보세요. 법원에서 되게 엄격하게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의도하지 않게 획득된 자료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그 증거 획득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원의 그런 엄격한 법 해석 그거에 맞춰서 수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떤 사람을 그 사법 처리할 때는 그 수사에 집중해서 그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 내란 관련 수사를 또 오래 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이 한 얘기가 정말 좋은 얘기였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이런 중요한 그 정치인 수사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수사해서 일괄 기소했다. 이거 하다가 이거 또 다른 거 기소하고 또 다른 거 기소하고 2년, 3년 수사하는 게 어디냐. 어제 그저께죠.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간의 논란의 얘기가 바로 그 홍준표 후보가 지적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별건 수사에 별건 수사하면서 그리고도 아무것도 수사 결과 못 냈던 무능한 법무부 장관 아니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게 홍준표 후보의 얘기였거든요. 즉 수사를 6개월 이내에 수사해서 그 정도 수사하면요. 지금까지 많이 수사가 됐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만약 출범한다면 출범해서 금년 연말 안에 일괄 기소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마무리해서요.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좀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좀 보십니까? 지금 대법 입장에서는 이제 뭐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 법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633 법칙에 맞춰 가지고 이제 최종 이제 고법 항소심 결과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 결과가 나고 1심은 이제 유죄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에서 최종 이게 판가름이 나야 되는데 그 대법의 판가름은 이제 고법 항소심 결과 이후에 3개월 만에 내야 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이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네. 또 이제 또 보수 진영,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또 극우 유튜버 중심으로 또 대법에서 이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표가 쉽게 말하면 뭐 이 파기환송돼 가지고 결론은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희망회를 돌리고 있지만은 저는 뭐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대법이 이번 또 조기 대선 이후에 또 이 지금 정치적 갈등. 그러니까 이제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이 정치적 갈등이 그러니까 이 대선 결과에 성공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또 대선 이후에 그럼 이재명 대표의 그 12가지 범죄 사실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지금 이미 기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까지 그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엄청난 앞으로 정치적 사회적 갈등 혼란 요인이 될 겁니다. 그걸 빨리 정리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대법 입장에서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 들어간다는 나는 그 판단이 이번 저는 합의체에서 뭐 좀 이 선고기일을 좀 앞당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후보 등록 전에 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후보 등록이 지금 12일인데 한 보름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름 정도 남은 시간에 왜냐하면 이제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의
선고를 예고를 해요. 네. 그러려면 이번 달 안에 예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그건 불가능한 거죠. 아직 어느 정도 숙성됐고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리적으로 5월 12일 이전에 그러니까 선거 후보 등록 공식 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무리하기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여권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파기 자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건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고 기각해서 원심 확정, 무죄 확정되는 게 있고 이러면 뭐 가장 깔끔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지만 만약의 경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다 이 경우에도 보통 2심으로 내려가면 2심에서 논의되고 하는 게 6개월 걸려요. 그 대법원까지 오는데 6개월 이상 최종 확정되는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대선 전에 될 수 없고 다만 무죄 추정 예를 들면 유죄 추정으로 해서 유죄로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책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결정을 대법원이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대법원이 자신들의 판결로 인해서 정치에 개입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전 그런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2심의 내용을 존중해 본다면 저는 그 2심 내용대로 상고 기각해서 저는 무죄 추가를 확정하는 것 아니고서는 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큰 두 축이 탄핵 공방하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입니다. 경선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제 2차 경선 결과는 내일 오후에 또 7시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2차 경선이 이제 결과는 당원 50%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 50%인데 역선택 반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 지층들이 다 응답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50-50이지만은 지금 이제 1차에서도 이변이 좀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경원이 다 4강에 올라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 예상을 깨고 안철수가 또 올라왔고 그럼 마지막 파이널 그러니까 내일 7시에 발표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50% 이상 가반 이상의 지지가 있어가지고 바로 후보로 후보 지위가 확정되는 사람이 나올 것이냐. 안 그러면 이제 2명 파이널 경선 누가 올라갈 거냐. 저도 지난번에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내가 언급을 해서 거의 마치다시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최종 파이널 2명 올라갈 거냐. 대체적으로 다 언론이나 또 우리 지층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이 세 사람 중일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세 사람 중에서도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갈 거냐 안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갈 거냐 한동훈 홍준표가 올라갈 거냐 안철수 후보를 같이 또 넣어가지고 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번만은 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정말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좀 지세가 빠지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 차출론이 우리 국민의힘 지층에서는 60%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허리 많은 좀 친윤 인사들이 또 많이 또 김문수 지지에 또 붙고 상대적으로 그런 흐름에 또 우려와 또 불안감을 느낀 홍준표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 입장 거의 2번 가까이 내다시피 했잖아요. 한 번은 기자회견이었고, 그런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치열하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대표님. 예, 제가 보건대는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어떤 단일화에서는 이제 다 이제 입장을 선회했어요. 안철수 후보까지 해서 이제 열어놓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누가 선택될 거냐? 일단은 과반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여론 지형을 봐서는. 다만 분명한 것은 크게 보면 이제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한 묶음이고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한 묶음인데 이쪽 한 묶음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2강에 1등이란 얘기가 아니라 2등이든 1등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한동훈 후보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고 반면에 이쪽에서는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 간의 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올라갈지는
그거는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와 또 누군가가 아마 해서 물론 그거는 한동훈 후보가 1등이라는 의미이 아니라서 최종적인 결과는 누가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합치면 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올라간 사람이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아마 조금 더 그 결과를 보고 이후에 또 토론 결과를 보면서 바뀔 것 같은데 네. 한덕수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아직까지도 저는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도리어 한덕수란 외부의 인물 때문에 현 그 경선 구도가 약간은 좀 뭐랄까 좀 김 빠진 그런 걸 갖는 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경선 흥행을 기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덕수 후보가 만약 나오는 순간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네거티브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후보자가 상당한 공격을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격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한미 경제통상협의 이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7월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상당히 좋은 출발이라고 했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인들이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매우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첫 통상협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협상이라기보다는 컨설테이션이었죠. 협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네. 아마 양측 간에 뭐 지금 상황이 복잡한데 어떤 의제를 어느 정도 일정으로 다룰 것이냐. 뭐 이 정도로는 서로 이 아웃라인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크게 상호간에 파열음 없이 좋은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이 4가지 의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의제를 확정한 수준인 거죠, 이게? 뭐 그것만 해도 굉장히 뭐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패키지 딜 방식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건가요? 보통 협상에서는 흔히들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자, 뭐 give and take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보면은 패키지라는 거는 뭐 불가피한 거죠. 어떤 거를 주고 어떤 거를 받을 거냐. 자, 이제 하나로는 성립이 안 되고 팩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요번에 이 정도 의제로 크게 아웃라인을 정하고 이제 각자의 아마 초보적인 아마 인식 교환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그 관세 쪽에는 아마 미적 인식을 제가 뭐 협상장 안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미적 인식을 뭐 개선하는데 막 크게 노력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한미 FTA는 그대로 존속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측에서 굉장히 막 강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을 합니다. 네. 그 외에 뭐 투자 협력 이런 쪽은 뭐 그간에 한국이 대미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죠. 그래서 뭐 세계에서 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투자가 많은 나라를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데 아마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많이 강조를 했을 걸로 저는 보이고요. 네. 아마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우리 측에서 굉장히 생산적으로 나왔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대선 전국입니다. 이 구체적인 협의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까요? 뭐 말씀 그대로 최종적인 합의는 우리나라 법 중에는 통상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또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국가 경제나 이 재정 지출에 큰 영향이 있는 거는 반드시 국회를 가야 되죠. 그거는 뭐 정부 당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이제 6월 3일 대선이 있고 새 정부가 출범이 될 텐데 그럼 정부가 그때까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디테일한 내용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비관세, 관세가 아닌 비관세로 시장 장벽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한미 양국 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형태의 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에 관해서도 그간의 민간 기업들이 어떤 형태의 투자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테니까 그 조율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준비 차원에서 정부가 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에 세부 논의를 할 수 있다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게 양해각서라는 게 사실 뭐 엄격히 따지면 법적인 그런 그 뭐랄까요 강제성이 없는 거거든요. 소위 MOU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걸로서 아웃라인을 정하고 그게 잘 지켜지면은 그걸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글로 쓰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새로운 협약문이 될 텐데 뭐 그런 의미, 그런 절차적인 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런 형태의 양해는 소위 이제 신사협정으로서 빠른 시일 안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일 안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의견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경험이 있으시지만 이 통상협상이라는 게 이게 지리하게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7월까지 단기간에 이게 합의가 가능할까요? 뭐 종이에다가 이 뭡니까 글로 쓰는 형태의 협정문은 그때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국 간에 큰 아웃라인을 정해가지고 신사협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키자. 그 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죠. 뭐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큰 네 가지 분야에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형태의 패키지들이 성립이 된다면 뭐 그거를 이제 양해각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양측 간에 필요한 의회 절차를 거쳐서 이제 협정문화하는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7월까지 패키지들이 마지막 그 협정안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만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죠. 그렇습니까? 네. 우려했던 방위비 문제는 빠졌고요. 환율 카드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글쎄 우리는 지금 뭐 IMF 때 크게 이제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변동 환율제로 확고히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그 변동 환율제라는 게 결국 시장에서 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많은 나라가 이게 시장에 완전히 맡겨놨지만은 소위 스무딩, 이 원활화하는 정도의 개입은 그 통화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개입을 하는 폭이 아주 인위적이고 강제적이냐 아니면은 정말 스무딩 하는데 거치느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하는 정도의 조치에 미국이 크게 불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걸 갖고 뭐 예를 들어 85년에 일본이 당했던 건 플라자 합의 시기에 그런 강제적인 환율의 그 조정,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우리의 뭐랄까요, 그 외환 보유고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봐가지고 또 그간에 우리가 뭐 환율에 대해서 해왔던 정책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를 강하게 나올까로 기대는 하지 않고요. 우리 뭐 재정부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환율 관계는 재정통화당국이 별도로 좀 세비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한 거는 아마 그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문 뭐랄까요, 관서들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달러 패깅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글쎄,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통상협의에서 의제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방위비 문제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제가 뭐 그 부분에 크게 공부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저는 일단 뭐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방위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보는 우리 안보지 남의 안보가 아니다. 그런 인식이 조금 더 확고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인식이 확고하게 있다면은 지금 뭐 북한의 위협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우리 안보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오너십, 쉽게 이야기하면 지분이죠. 그게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뭐 그게 방위비 문제일 수도 있고 전자권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뭐 우리 안보 전체에 대한 우리 국민 내지는 우리 자체의 책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안보 인식의 더 확장, 뭐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요, 오너십을 늘려가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짧은데 미중 관세 전쟁 언제쯤 협상 테이블에 둘이 앉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중 갈등이 이게 경제적 이익 가지고 다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가치와 체제 충돌이거든요. 결국은 어느 한쪽이 승복하고 뭐 졌다 하고 손 들거나 아니면 양쪽이 크게 대타협을 해가 세력권을 나눠 먹거나 그런 쪽이 되기 전까지는 갈등 구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장기화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장기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우리의 과제인데요. 네. 짧게 정리해 주시고요. 예, 미국은 역시 뭐 우리의 동맹이니까 중요하죠. 그다음에 중국하고는 뭐 상호 존중, 호혜 이런 원칙을 견지해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은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